안녕하세요. 오늘 큰맘 먹고 들어오셨죠? 좀 몸은 고되시겠지만 하루 만에 지구과학을 끝낼 수 있다면 시간을 들인 고생한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수업은 기본 전제가 별의살 시험을 위한 지구과학 공부를 최소 한 번은 했다라는 분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판 처음이다. 이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배웠던 거니까,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아는 내용인데, 근데 수업 시간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우리 전공 이론 중에서 기본적으로 보기 하나로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 중에 이제 새로 좀 이렇게 언급되는 내용도 가끔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이론을 정리하면서 해당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풀어볼 거예요. 특히나 여기 1장, 2장, 5장은 그런 이론과 문제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할 거고, 특히 1장 내용 중에 특히 천문학 부분은 5장에도 많이 나오고, 또 대기과학 관련된 것도 2장에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배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미리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아시다시피 3장하고 4장은 지질학이잖아요. 지질학은 내용만 알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가. 그걸 달달 외우려고 하면 정말 머리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최소한으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외우시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거 좀 상기를 하되, 분명 이론은 알고 있는데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그렇게 체크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3, 4장은 이론이 조금 더 많이 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시간표 발표될 때 늘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기예요. 뭐냐면 점심 저녁 시간이 우리가 1시간씩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많이 드리면 한 40분 정도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지만 막 바로 체할 것 같으실 텐데, 그러니까 주변에 방해만 안 되게끔 이렇게 좀 충분히 못 먹고 왔다 그러시면은 좀 이렇게 이것저것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고, 오늘 안에 집에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안에.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 일단은 내일 집에 갈 것 같다고 말씀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실제로 빨리 끝났을 때 한 12시 한 20분, 기적적으로 늦게 끝나면 11시 20분, 11시 40분, 11시 몇 분 정도에 끝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놓치면 난 끝장난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오늘 한꺼번에 쭉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집에 못 가면 안 되니까 여기 막판에 요 정도 시간 정도는 여기 아래다가 이제 확인하시고 요거 부분만 동영상으로 좀 바꿔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들으실 수는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잊어버리고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강의의 느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롤러코스터 느낌이에요. 막 달려갈 때가 있고 하나하나 다시금 짚어갈 때가 있고, 어차피 배웠던 거니까. 자, 그럴 때 사실은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도 어쩌면 조금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특히나 이 수업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당부드릴 거는 조금 참아주셔야 될 게 요 시간 있죠, 요 시간. 1회 1시간은 조금 참아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막 정리한다고 왔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책하고 지나가고 설명하고 지나가고 이러니까 이러다가 너 이래가고 정리가 되겠나 싶을 때도 있고, 혹은 생각하다가 잠깐 놓쳤어.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벌써 막 딴 거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쭉 다 놓쳐요. 그러니까 혹시 놓친 게 있으시거나 하면 체크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기. 넘어가서 일단 들을 수 있는 거 들으시고 다시 중간 쉬는 시간에 잠깐 체크해서 보시다가 정 안 되겠으면 질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한 장짜리 프린트 받으셨죠? 요거 있으시고, 기출문제 예전 책이신 분들은 또 있으셨을 거고, 다음 필기노트는 제가 필기노트 페이지까지는 불러드리지 못할 텐데, 오늘 이제 아마 공부하신 게 있으시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당하는 필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그러면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자, 이 페이지 기본 교재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지구과학이라고 했었는데
지구가 어떤 놈인지 하고 지구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썼었습니다. 그 모양에서는 크게는 그냥 단순히 둥그스름해 라는 증거가 있고 좀 더 세밀하게 사실은 넓적한 타원체야. 더 엄밀하게는 지구 표면에 거의 가깝게 평균 해수면 기준으로 그린 지오이드가 있었죠. 그 1, 2번을 비교할 수 있고 2, 3번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가 섞여 있으면. 달달 외울 내용은 없지만 그 모든 것에 다 같이 접목되는 괄호 2번 타원체 내용을 먼저 그럼 얘기를 해보자면 오른쪽 페이지 나오죠. 자, 타원체는 요게 지금 요 노란색 지구 요거 이제 기준으로 봐보시는데 자, 타원체니까 따라서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좀 더 길어요. 따라서 반지름 내용이 들어가서 적도와 극의 값이 뭔가 달라진다 라는 내용이면 타원체여야만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기를 찾아내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지구가 있고 물체가 있을 때 지구와 물체 간의 만유인력을 생각하면 R, 특히 이제 제가 극지방 위주로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R이 더 작으니까 극지방에 작은 R이 들어가면 만유인력은 극에서 더 커지겠구나. 그리고 그 만유인력이 결국 물체가 뚝 떨어지는 중력으로 드러난다면 그때 이 M을 없애면 G, 중력가속도 C이 나올 텐데 중력가속도도 극으로 갈수록 R이 작아지니까 중력가속도는 커지겠구나. 그렇다면 극으로 갈수록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은 만유인력은 극으로 갈수록 커지고 그러니까 중력도 커지고 G도 위로 갈수록 커지고 그죠? 그리고 위도 1도에 해당하는 지표 거리를 얘기했었는데 우리 위도 1도가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1도 자르는 게 아니었죠. 지구의 요 넙대대한 이런 모습에 각각의 요 구분 정도, 곡률, 그 구분 정도에 맞는 이런 파란 원이나 적도에서는 이런 식의 요 곡률에 맞는 빨간 원을 그려서 그 원의 중심에서 1도에 해당하는 지표 거리, 이 극에서 이 큰 원의 1도에 해당하는 지표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도에 해당하는 그 지표 거리가 그 적도에서 훨씬 더 이 파란색 원의 기준은 요 극에서의 요 넙대에 대한 곡률에 따른 원이었죠. 그러니까 극에서의 위도 1도에 해당하는 지표 거리는 극으로 갈수록 역시 더 커지겠다. 여기 다시 위로 잘라보면은 여기 중심에 대해서 1도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더 1도에 같은 1도라고 하더라도 지표 거리가 훨씬 더 극으로 갈수록 커지고 그거에 따른 곡률을 보면 자, 곡률 반지름 자체를 보면 곡률에 맞춰, 구분 정도에 맞춰서 그린 원의 요 반지름 자체가 이쪽이 여기 요 적도에서의 요 반지름보다 이 파란색 반지름 쪽이 훨씬 더 크죠. 파란색 원의 반지름이. 그래서 곡률 반지름도 위로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내용은 달달 외울 내용은 아닌데 혹시 보기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래 그랬었지 라고 찾아볼 수 있을 정도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이제 지구 타원체가 있다면 보통 이제 지구의 물리량을 쓸 때 이런 타원체를 많이 쓰는데 넘어가서 바로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에 지오이드는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보자면 바닷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때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 평균 해수면 밀물살물 평균 따라 그리면 이게 바로 지오이드예요. 그런데 육지 쪽으로 침투를 시키면 육지 쪽에 물이 없으니까 침투를 시키면 이런 식의 지오이드가 그려질 텐데 이거와 달리 방금 얘기했던 요 매끈하게 그린 그런 지구 타원체랑 비교해보면 지구 타원체는 그야말로 기하학적으로 그린 그림에 불과하니까 이런 매끈한 타원체 이게 지구 타원체라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보기는 주인공 지오이드는 바다에서는 지구 타원체보다 낮게 그려지고 육지에선 더 높게 그려진다. 그게 제일 흔한 보기였는데 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건 타 시험에서도 나오기를 이 지오이드는 왜 바다에서보다 육지에서 더 높게 그릴까? 바다보다 이렇게 좀 삐리리리 올라가게 그냥 이렇게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올라가게 그려놨잖아요. 자, 육지에서 이 지오이드 선 중에 바다보다 육지에서 더 높게 그려지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똑같은 방안에 똑같은 그릇에다가 왼쪽에는 물을 가득 이렇게 담아놨어요. 물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릇에. 그런데 말고 오른쪽에는 금을 녹여가지고 잔뜩 해서 여기 안에 꽉 채워놨어요. 굳었어요. 이게 금이에요. 라고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지오이드는 중력 포텐셜이 같은 자리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같은 중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 그렇다면 만약에 요 물의 제일 윗부분 자리에서 보면은 지구 중심이 요 자리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기는 힘. 그 값이 만약에 10이었다고 하면 지오이드를 이렇게 표시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금은 자체 중력도 있으니까 자체 질량도 있으니까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과 금의 그 인력이 다 같이 합해질 테니 실질적으로 중심에서 더 멀리 여기는 정말 한 13 이렇게 될 거고요. 말고 10 정도가 되려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 이 자리가 한 10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금이라고 굳이 쓴 이유는 그만큼 질량이 크다 라는 값을 인식하시라고. 부피가 같다면 결국 여기 그러면 질량이 그러니까 밀도가 큰 거겠죠. 그죠? 밀도가 그만큼 큰 자리, 중력이 그만큼 질량이 큰 자리에서는 그만큼 당기는 힘이 클 테니까 이 중력이 같을 수 있는 자리가 더 높은 곳에 표시가 돼야만 같은 10을 갖겠구나. 그죠? 그 중력 포텐셜이 같을 수 있는 자리를 연결한 게 지오이드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 물은 밀도가 얼만데요? 1이에요. 우리 보통 여기 대륙지갑 밀도가 얼마예요? 한 3 근처, 2.7이죠, 정확하게. 그렇다면 1과 2.7을 비교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쪽이 밀도, 질량이 더 큰 동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더 중력 포텐셜이 갖게 주려면 튀어 올라가게 그려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오이드는 결국 바닷물이 붙어 있는 거야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 이 중력의 수직인 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아래도 밀도 분포에 따라서 굴곡이 생길 수 있는 점이구나, 그런 라인이구나 라는 거 아시는 게 이 지오이드 평균의 수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 둥근 거, 타원체, 지오이드를 비교했다면 이제 지구의 크기 반지름은 아래로 내려와서 4페이지 에라토스테네스 방법이 나와 있는데, 괄호 1, 2번에 나와 있는 여기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가정, 이게 너무 쉬워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원주식 이런 거 썼었으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구형이고 햇빛은 나란하게 입사를 하고, 그리고 실험을 하려고 하는 A, B 혹은 C, D는 동일 경도상에 있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때 세타 대 360도는 L 대 2파이 R이라고 해서 항상 지구의 크기라고 얘기하면 어떤 천체의 크기라는 건 그 천체의 반지름을 구하는 걸 말해요. 그죠? 부피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고. 자, 그렇게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래 식으로 써보면 2파이 세타분의 360L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잠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자, 제가 표시드렸던 5번째 그 줄에 부극성의 고도는 하고 나왔던 거 있죠? 이거 그려놨으니까 이거 뒤에 나올 거니까 한번 보자면,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천구를 납작하게 그린 거라고 할 때 적도가 여기 천구의 적도가 있을 거고요. 천구의 적도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똑바로 올라가면 내 천정에서 천구의 적도가 천구의 적도에서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가 그 지역의 위도죠. 다 끝까지 올라오면 9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지면과 요 수선의 요 부분이 파이라면 여긴 90-파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적도하고 이 지구의 자전축에 해당하는 자리, 이게 파이면 얘도 90-파이겠죠? 다시 결국은 여기 요 면에 대해서 똑바로 올라간 선이니까 뭐를 뺐으니까 90-파이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쓰고 보니 북극성을 올려다본 각도,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다. 똑같이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갑자기 요 얘기하다가 책에 보면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랑 같다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잠시 그 아래 보면은 2번째 당구장 표시에 보면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실제로 여기서
원래 지금 알려고 하는 건 지구의 크기 반지름을 구하는 거였었어요. 크기 반지름을 구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뭐 관련 내용 중에 각 지역의 여기 두 지역 사이의 위도 차이를 알면, 세타를 알면 L은 길이 재면 되니까 세타를 알면 지구의 크기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요 세타를 결국은 두 지역의 A, B 사이의 위도 차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지역의 위도 차이는 그 두 지역의 북극성의 고도 차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니까 두 지역의 위도 차이 혹은 두 지역의 북극성의 고도 차이를 알면 그러면 지구의 크기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때 요 얘기가 나왔었던 거였었고요. 다시 이제 AB 말고 더 고위도에 있는 CD 지역을 가고 똑같은 실험을 해요. 자, 그랬을 때에는 여기서 이 R 값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기본적으로 R 다시 쪽이 더 크게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식에서 봐보시면 세타 위도 차이는 똑같이 맞춰줬어요. 그런데 위도 1도에 해당하는 지표 거리가 고위도로 갈수록 위도 1도에 해당하는 지표 거리가 더 컸었죠. 그죠? 그 얘기는 뭐 때문이었었죠? 지구가 넙대대에 생겼기 때문에 그 곡률에 맞추는 원의 기준이 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큰 원의 중심에서의 1도에 해당하는 지표 거리가 들어갔었을 테니까 실제 지구는 타원치기 때문에 여기서 1도 맞춰봤자 이 거리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L-가 들어가면 R-가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였었고요. 자, 그래서 연결해서 결국 타원체라서 그렇게 고위도로 갈수록 큰 곡률 반지름이 계산되겠구나, 이 R이. 그죠? 그 곡률 반지름을 계산한 셈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요 R 다시를 계산한 거겠죠. 그죠? 다음 질량에서 특별히 할 말 없고 넘어가서 6페이지에 지구의 밀도를 보시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했을 때 지구의 평균 밀도는 얼마? 5.5.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여기 보면 우리 아까 그랬던 이런 자리에서 우리 해양 지각은 한 3.0, 대륙 지각은 2.7, 우리 주변은 거의 한 3 근처인데 평균이 5.5가 나온다는 건 지구 내부에 엄청나게 묵직한 게 묻혀 있다. 지구는 근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성분은 뭐다? 철도놈이라고 했었죠. 지구 내부는 대부분 특히 핵은 거의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성분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굉장히 중요한 그냥 그 땅덩어리 관련해 간단하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각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권, 그 다음 대기권 이런 거 볼 텐데 대기권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51페이지 10번을 같이 봐주세요. 51페이지 10번. 51페이지 10번이요. 문제를 봐주시는데요. 자, 수온의 연지 구조를 나타낸 건데 51페이지 10번. 자, 먼저 여기 그림에서 봐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해수의 B층, 해수의 B는 수온약층과 운동 상태가 비슷한 건 대기의 B다. 자, 실질적으로 대륙권에서는 대기권에서요. 여기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에 B 부분은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고 온도가 낮은 게 아래에 있으니까 그럼 원하는 상태죠. 움직일 일이 없겠죠. 대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안정층이에요. 마찬가지로 온도 분포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여기 수온약층.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온도가 낮은 게 아래쪽에 있죠. 네, 맞아요. 안정층으로 같아요. 2번, 대기의 A가 두꺼울수록 해수의 A가 두껍다. 대기의 A는 얘는 실제로 두께가 약간 변한다 그랬었죠. 자, 실질적으로 얘는 적도가 극보다 여름의 겨울보다 낮의 밤보다 더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높아요. 결국 뭐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 지면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달라져요. 그죠? 여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위도나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 이런 말. 자, 그럼 그렇다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A층은 분명히 이 혼합층의 두께도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뭐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에 따라, 풍속에 따라 달라진다. 바람이 세게 불면 두꺼워지는 거죠. 섞이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보기 2번이 틀린 건데 A와 A가 공통점이 있다라면 운동 상태는 같죠. 얘는 물론 온도 분포상 온도가 높은 게 아래에 있어서 올라가려고 할 것이니까 온도 분포상 섞일 수밖에 없고 여기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거라 어쨌든 간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섞인다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정층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구나. 3번 밀도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대기에 있어서 밀도를 그림을 그리자면 밀도는 대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그래프가 밀도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거의 아래 다 붙어 있다. 자, 그런데 해수는 우리 바닷물의 밀도를 좌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였었죠? 수온.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는 큰 물이에요. 그 밖에 2차적이지만은 염분이 높으면 소금물은 그냥 물보다 밀도가 더 큰 물이고요. 또 그 밖에 아주 작은 수아비, 큰 물, 꽉꽉 눌린 물은 밀도가 큰 물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온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 수온 그래프와 반대로 밀도를 그리면 이게 답이에요. 밀도, 요게 밀도. 그렇다면 밀도가 가장 큰 층은 대기에서는 A층, 대륙권. 그 다음 해수에서는 여기 심해층. 그죠? 그러니 맞는 말이겠고요. 다음에 4번 대기에서 온실효과가 가장 활발한 거. 온실효과는 이전에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그렸지만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말고 지구에서부터 다시 에너지가 나가게 될 때 그때 나가는 에너지 일부분을 CO2, H2O 같은 온실 기체가 흡수를 하면서 뜨뜻하게 대기가 데워졌다가 그때 다시 사방으로 내보내는 중에 되돌아온 요 효과가 온실 효과였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활발하려면 지구에서부터 지구에서부터 나가는 에너지가 되돌아오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지구 복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자리이면서 CO2, H2O가 제일 많은 자리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제일 활발한 층이겠죠. 그렇다면 밀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CO2, H2O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고 당연히 대기로부터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 지면으로부터 나가는 그런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은 곳이 또 A 자리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가장 활발한 쪽은 당연히 A층이다. 5번 대기에서 B의 기온 분포가 지구 복사는 보다는 태양 복사에 영향이 크다.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였는데 이거였어요. 우리 사실은 중간권 깨면 아래쪽은 여기는 이제 태양의 영향이 주가 되는 자리라면 중간권 계면까지는 아직은 지구의 영향이 큰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구 복사 열원으로부터 지구 평면으로부터 멀어지면 온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황당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죠. B층은. 자, 이거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층이에요. 원래 위치상만으로는. 그런데 왜 이런 게 생겼냐면 뭐가 있어서? 오존층이 있어서 오존층이 뭐 한다고요? 강력한 태양 자외선 흡수예요. 태양 자외선 흡수예요. 그러면서 태양 에너지를 집중 흡수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자리가 생기는 거였었죠. 오존의 양만 갖고 그림을 그려보자면 오존은 사실은 이렇게 있어요. O3. 그렇게 오존이 집중 모여있는 곳이 이 오존층 자리인데 그렇게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물질들이 여기 잔뜩 있어서 원래 위치상으로는 지구의 영향이 주가 되는 자리니까 이렇게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야 되는데 태양 자외선의 영향으로 생겼다. 태양 에너지 영향이 더 큰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관련된 얘기가 보기 11번 옛날에 기출문제 풀었던 11번보다 그 아래 문제예요. 그거는 예전 기출문제인데 다른 보기는 아실 필요 없고 보기 4번만 그 답으로 나왔던 건데요. 지표와 열권의 중간에서 화성이랑 비교했을 때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보기 4번에 높이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는 층 이런 식의 성층권은 지구에만 있다. 수금제 목토천에 다 없다. 우리만 있다. 그죠? 왜?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은 왜 우리만 있어요? 그만큼 산소가 많으니까. O2 더하기 O. 그러면서 우리한테만 있겠구나. 라고 추론이 가능하겠죠. 7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대기 내용을 말해보자면요. 이제 그냥 쭉 읊을 텐데 그 전에 여기
오존층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전공 시간에 나오는 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조금 신기한 거는 오존이 특별히 양이 많은 자리가 대략 높이가 25km 높이 정도 되거든요. 왜 하필 오존이 거기서 많은데? 왜? 1번 25km 상공에서 이 오존의 양이 제일 많은 그 이유가 뭐냐 라는 거 두 번 듣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보면 분명히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고 오존층에서 태양 자외선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갔다 그랬는데 오존의 농도가 가장 많은 이 25km 상공보다 온도가 극대가 되는 자리는 더 위에 있죠.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최대가 되는 자리가 더 높게 있는 이유가 뭐냐? 오존층 자리보다. 그죠? 그건 왜 그러지? 라는 거 듣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먼저 25km 상공에서 오존이 가장 많은 이유는, 자, 실제로 오존이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서. 그런데 여기에 어떤 촉매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촉매는 다른 산소 분자이거나 혹은 질소 분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오존이 잘 된대요. 그런데 그런 식의 분자들은 당연히 지면에 아까 밀도 맞지만 지면에 붙어 있겠죠, 주로. 그죠? 근데 이런 해리된 산소 같은 건 당연히 위쪽에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 충돌 횟수가 가장 많은 자리가 25km 상공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촉매가 되는 여러 그런 분자들과 산소 원자 이런 것들의 충돌 횟수가 가장 많은 자리에서부터 생기는 거구나. 다음에 온도가 최대가 되는 자리가 오존층 높이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오존층이 이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쭉 있잖아요, 오존이. 그렇다면 여기 그냥 오존 1, 오존 2, 오존 3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존층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이때 분명히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요. 들어올 때 점점점 자외선들이 흡수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통과되는 게 없겠죠. 단위 면적당 가열률은 점점 흡수돼서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핵심은요. 왜 온도의 극대가 오존층의 극대량이 있는 자리보다 더 높게 있느냐를 보셔야 하는데 그 높은 곳에 있는 거는 가열률은 1번 가열률은 더 위쪽에서 더 활발해요. 차례대로 흡수돼서 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기의 연용량은 대기의 밀도에 비례해요. 대기가 내용물이 꽉 차 있으면 대우기 가치 숫자가 커지죠. 연용량이 커지니까 대우기 어렵죠. 그죠? 당연히 대기의 밀도는 아래로 갈수록 크니까 위쪽이 더 밀도가 작고 연용량이 작고 데우기가 쉬운 상태예요. 그죠? 그런 조건으로 그만큼 차례로 흡수돼서 아래로 갈수록 가열되는 부분은 작아지고 그리고 또 대기가 밀도가 작아서 위쪽이 더 데우기 쉬운 상태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오존의 극대 높이보다 온도가 가장 높은 자리가 더 위쪽에 형성될 수 있는 거구나. 대기과학 전공책 제일 앞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들어보면 그냥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 정도. 다음 이제 다시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로 그럼 오존층에 있어서 오존층은 우리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꾸 구멍 뚫려서 문제라 그랬죠. 구멍 뚫려서 막 자외선이 통과됐을 때 우리한테 자외선이 막 너무 들어오면 당연히 안 좋죠. 피부암 생기고 백내장 생기고 플랑크톤 파괴되고 생태계 교란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이 들어와서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그게 그럼 막 통과돼서 들어온다고 해서 지구가 온난화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죠? 통과돼서 들어왔을 때는 그 자외선 화학선에 의한 직접적인 화학적인 피해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온난화 그림은 방금 전에 제가 지워버렸지만 온난화는 이렇게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한 재흡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쪽의 얘기가 나올 때 온실 효과나 온난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존 홀이 커져서 지구가 온난화 이러면 뭔가 막 건너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안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오존 경보가 내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오존이 이제 많아지면, 여기는 오존이 적으면 안 돼요. 오존층은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외선을. 그러니까 여기는 오존이 많아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오존은 오염물질이었죠. 여기는 많아지면 안 되고 오존이 많아지면 위험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라고 경보를 내리는데, 이때 오존 경보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얘기라는 거. 그리고 이 경보가 내릴 때는 주로 이제 막 그 자동차 배기가스 많이 만들 그때는, 그러면 실제로 막 이렇게 여름철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래 연료를 태울 뿐이지만 그 대기 중에 원래 뭐 질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이 그 고열, 연료가 탈 때 열에 의해서 뭐 질소 산화물 같은 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산소 원자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걔들이 이렇게 산소 분자랑 결합을 해서 오존 같은 오염물질을 배기가스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차 갖고 나오지 마세요, 외출 삼가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존이 그만큼 배기가스 만들면서 많이 만들어지니까 차 갖고 나오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였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보기 하나로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이제 중요한 예고에는 원래 여기 본격적인 내용. 자, 이제 쭉 들어보시면 대류권은 얼마나 대류가 잘 일어나길래 대류권이냐. 온도가 분명히 높은 게 아래에 있고, 이러니까 잘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불안정층이었었고, 그 다음 우리 뭐 구름에 뭐 비 내리고 뭐 천둥번개 치고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층이었고요. 따라서 비행기는 기상현상의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너무 위로 날면 연료가 많이 드니까 대류권 계면 바로 위쪽으로 보통 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성층권으로 가면 안정층이었고 오존층 얘기했으니까 다 됐고요. 그다음 중간권으로 가면 온도 분포상으로는 얘는 대류는 일어나야 하죠. 대류는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기상현상은 없다. 왜? 구름이 안 생겨. 왜? 수증기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날씨 변화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겠다. 전체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자리는 중간권 계면 정도 자리다. 몇 도인지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영하 80도, 영하 90도 그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일 대륙권 속도가 중간권 영역권이었다. 온도가 제일 낮은 자리다. 라는 걸 인식해 주시고, 열권으로 가면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다. 대기가 듬성만 들어있기 때문에 가열되면 확 온도가 올라갔다가 밤 되면 확 식어버렸다가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 있었고, 그 밖에 수업 시간에는 중간권에 여기 D층, 그 다음 E, F1, F2 이렇게 뭐 전리층 얘기도 했었었는데, 전리층 얘기는 여기서 뭐 상세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렇게 대기권의 특징들을 얘기했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보시면요. 자, 뭐 수권 얘기서는 특별히 할 게 없겠고, 뒤에 이제 2장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자, 9페이지 지구 내부 구조로 갑니다. 자, 내부 구조를 연구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파봐야 되는 거겠지만 파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간접적으로 뭘 연구한다? 내부 구조 나왔다 하면 지진파 연구. 그죠? 그 지진파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뭐 쉬운 P파와 S파는 생긴 대로 산다 그랬죠? 빠르다. 종파다. 그리고 종파라는 건 매질을 그 진동 방향으로 이렇게 수축이화시키는. 그리고 고체 기체 다 뚫고 지나간다. 그죠? S파는 느리다. 파괴는 완전히 막 흔들어 버린다. 그죠? 파괴는 많이 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거 스물스물 고체만 타고 갈 수 있다. 고체만 타고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횡파다. 그래서 진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였죠. 둘을 합해서 실제파라고 하고 지구 내부 구조 연구할 때는 PS파를 연구하면 되고, 이거랑 다르게 L파는 표면만 타고 이동하는 애기 때문에 파괴는 가장 세요. 그죠? 그런데 표면만 타고 가니까 내부 구조 연구하는데 도움은 안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초딩 수준의 내용이었고, 넘어가서 규모와 진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종종 시험에 나오죠. 자, 규모와 진도에서 제가 요점 정리한 건 이거였어요. 규모는 절대적인 에너지다. 그죠?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여기 지진 A가 생겼어요. 어떤 다른 지역에서 관측을 한다 할 때
물론 느껴지는 지진의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 감쇄된 거다 감안하면 A 지역에서 뭐 리터 규모 7짜리 지진이 생겼다. 그 값이 다른 지역에서 A에 의한 지진, A 지진에 의한 그 리터 규모 7이라는 값이 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비해서 진도는 실제로 B, C, D에서 느껴지는 파괴 정도, 건물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거라 상대적인 값을 갖는데 전 세계적으로 규모는 동일한 값을 써요. 이 리터 규모를 사용을 하고요. 진도는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이제 기준을 달리 정해서 쓰는데 이 리터 규모의 숫자가 1 커지는 거는 에너지로는 32배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리터 규모 5짜리보다 7짜리는 32배에 다시 32배니까 굉장히 큰 1024배 에너지가 나오는 건 거죠. 그죠? 그렇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수업 시간에도 짚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땅 속 안에 지진이 지금 여기 생겼어요. 지금 여기 X라고 할게요. X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서 P파, S파가 막 전달이 될 거예요. 관측소 A와 B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은 지진 X에 의해서 A와 B가 있다면 어느 쪽이 자 규모는 같은 지진 X니까 규모는 같겠죠. 진도는 A, B 중에 어디가 크겠어요? 아마도. 그죠? A겠죠. 같은 지진 X에 대한 거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그만큼 파괴를 더 많이 당하겠죠. 그죠? 혹은 그럼 이제 이렇게 말고 이번에는 같은 관측소 A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은 깊이로 여기 더 같은 요 수선으로 지진 X와 Y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번에는 그러면 같은 규모의 지진 X, Y라고 할 때 A 지역에서 X와 Y에 의한 진도는 어느 쪽이 크겠어요? 아마도 X겠죠. 그만큼 가까우니까 더 파괴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찬발 지진일 때가 더 파괴는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죠? 다음에 또 네. 말고 우리 북한에서 가끔 막 미사일 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미사일 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기본적으로 인공지진이 관측됐다 이런 말 뉴스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인공지진하고 자연지진은 어떻게 구별하는데? 라고 보자면 보통 자연계 지진은요 방금 배웠지만은 자, P파가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 어느 지진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면 어느 관측소에는 더 빠른 토끼와 거북이, 토끼에 해당하는 P파가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S파가 도착하겠죠. 이게 보통 자연의 지진이에요. 그런데 인공지진은 어떠냐면 이렇게 있다가 미사일 꽝! 끝. 네, P, S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끝나요. 뭐 뒤에 뭐 좀 있든 말든 간에. 네, 그래서 인공지진은 특별히 뭐 P파, S파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꽝 하고 끝나는 거. 그런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놈 자체가 그냥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S파가 그냥 이 자체가 P파라고 본다면 먼저 도착한 거니까 S파는 없거나 뭐 거의 없거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자, 제일 아래, 페이지 제일 아래에 진원까지의 거리 D를 구하는 공식은 중요했죠. 10페이지 제일 바닥 쪽이에요. 10페이지 아래쪽에 자, 보면 교과서 10페이지 제일 아래에 빠른 P파에서 S파 거리를 빼준 다음에 P파의 속도, S파 속도는 준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 지금 진원 거리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지진 관측소에서 여기 지진 생긴 자리까지 거리 S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빠른 거에서 늦은 거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부 다 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였죠. PSC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였었죠. 그죠? 다음 넘어가서 오른쪽 아래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여기서 뭐 지진파 공부하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럴 때 땅 속 안에 그럼 멘틀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네, 주시곡선이 꺾이는 거 이런 거 보고 알았던 거였었죠. 그게 동그라미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 표 바로 위에 나오는 멘틀의 발견은 주시곡선이 꺾이는 걸 통해서 알았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3번 지각의 구조도 중요하죠. 여기서 뭐 두께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밀도나 구성 암석 중요한데 넘겨서 보신다면 12페이지 봐주시면요. 1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기본 구조가 이따가도 여러 번 나오겠지만, 자, 대륙지각은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해양지각이고 여기가 멘틀이 있다면 대륙지각은 밀도가 얼마? 예, 2.7, 해양지각은 3.0, 멘틀은 3.3 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암석은 대륙지각은 화강암이었고 여기는 현무암이었고 멘틀은 감람암이었고 그죠? 뭐 지각 구성의 지각 8대 원소 제일 많은 건 오씨알페 순서였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됐고 다음에 넘어가서 뭐 지각 평색까지는 각자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럼 전부 다 멘틀, 그러니까 껍데기는 지각이고 그 안쪽에 멘틀이 있다는 거는 주시곡선이 꺾이는 걸 통해서 이따 문제도 잠깐 나올 텐데 여기에 지진이 여기서 진1이에요. 진1에서 지진이 터져 나와서 A 관측소, B 관측소, C 관측소에서 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진파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도착 시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래 지름길이 있는 거여야 말이 되는 게 지진파가 이렇게까지는 B까지는 왔는데 C 이렇게 해서 아래를 통과해서 올 수 있다면 지름길이에요. 그렇다면 원래대로 이렇게 삥 돌아서 A로 오는 놈도 있겠지만 A는 워낙 너무 많이 돌아오니까 더 뒤에 지진파가 도착을 했다면 B는 이렇게 직접 파하고 돌아서 이렇게 돌아온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을 하는 자리겠고 C는 이렇게 온 직접파는 그냥 이렇게 뒤에 도착을 한다면 해서 온 놈이 오히려 먼저 도착을 하는 그래서 주시곡선이 이렇게 꺾이게 보이는 걸 통해서 예상보다 왜 더 빨리 도착하지? 이상하다. 지름길이 있나? 아, 지름길이 있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멘틀이다 이거죠. 멘틀은 밀도로는 아까 뭐 3.3 썼었지만은 멘틀은 지각보다는 밀도가 커요. 그죠? 밀도가 더 커요.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인 지진파의 속도도 여기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도착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빨리 도착하는 건 지름길이 있기 때문이야. 그 지름길이 바로 멘틀이야.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요 차이, 요 경계를 모호로비치치가 자기 이름 붙여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였죠. 결국 멘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니? 꺾이는 걸 통해서 알았어. 주시곡선이 꺾이는 걸 통해서. 그죠? 네, 그거 확인해 주면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제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13페이지로 와서는 그렇다면 이제 왜 얘기였었는데 그러면 그 아래에 멘틀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그림을 그려놨었습니다. 그 반원 그림을 제가 세로로 그려놓은 건데 그럼 다 여기 아래 멘틀인 줄 알았어요. 다 멘틀. 인 줄 알았는데 지각은 껍데기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서 지진이 빵 터지면 지구 내부 각도로 103도에서 142도 되는 자리는 여기서 터진 지진에 의한 지진파가 도착을 안 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진파가 도착을 하더란 말이죠.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 아래 뭐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게 바로 이게 멘틀이라면 여기가 핵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2700km 깊이 안에 지진파가 이렇게라면 여기 도착을 했는데 조금만 더 안으로 가면 밀도가 다른 층이니까 굴절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구텐베르그가 이제 발견한 구텐베르그면 멘틀과 핵으로 구별하는 거죠. 핵이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그렇다면 요 103에서 142도 자리를 뭐라 그래요? 암영대라고 하죠. 암영대가 있다는 103, 142 숫자 중요한 거 아니랬어요? 암영대가 있는 걸 통해 뭘 알았어요? 핵을 알았어요. 엄밀하게 물론 외핵이었지만 나중에 내핵이 발견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진파가 도착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멘틀이 있는 이상은. 근데 신기하게 뭔가 여기서 찌링찌링 110도에서 약한 P파가 도착을 하는 걸 통해서 안에 뭐 하나 더 있구나. 그래서 굴절 찌링찌링 이렇게 하나 더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여기 내핵을 발견하게 된 레만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시곡선 꺾이는 걸 통해서는 멘틀이 있는 걸 알았고, 지름길. 그죠? 다음, 핵. 외핵이 있다는 건 암형대를 통해서. 그리고 내핵은 그 안에서 지진파 110도에서 약간 나온 거를 통해서. 안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죠? 그걸 통해서 알았다라는 뭘 통해 뭘 알았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고, 여기서 만약에 S파만의 암형대를 구해라. 실제로 암형대 하면 103에서 142도 자리를 말하는 게 맞는데, S파는 뭐만 통과해요? 고체만 통과해요. 그죠? 고체만 타고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도착하지 않는다 쳐도 요 아래 다 P파만 도착하는 걸 통해서. 그럼 핵을 통과하면 S파는 없어지네? S파는 없네? 못 통과하네? 속도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핵은 원래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핵이 들어갈 수 있다면 S파는 통과를 할 거예요. 고체니까. 그런데 외핵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일이 없죠. 그래서 핵 외핵이 고체가 아닌 여기선 액체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다. 뒤에 P파만 도착하는 걸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 결국 S파만의 암형대를 구하라고 하면 103도 이후로 180도까지 S파는 도착한 적이 없는 거죠. 그죠? 됐고, 그거는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래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래프가, 뭐 지각은 얇으니까 거의 멘틀이다, 외핵이다, 내핵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지진파의 속도 그래프는 멘틀에서 쭉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쭉 지진파의 속도 그래프예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멘틀과 핵 사이에서 쭉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야금야금 이렇게 증가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지진파 속도가 최고인 자리도 멘틀과 외핵 사이. 2900 구텐베르그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 가지 면에서가 멘틀과 핵 사이에 여러 물리량의 변화가 가장 많아요. 감람암이고 철이고 고체고 액체고 모든 변화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거죠. 구텐베르그면 자리. 그러니까 지진파 속도가 또 P파만이 아니라 S파도 제일 속도가 빨랐다가 심지어 없어지기까지 하는 자리니까 변화가 제일 많은 자리죠. 그죠? 다음 그 아래 표 굉장히 중요하죠? 6번 표요. 별표 해놓으시고 자, 핵은, 그러니까 멘틀은 대부분 감람암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 칸에 외핵과 내핵은 철이 대부분이고 니켈이 약간 들어있겠고요. 액체로 되어 있는 건 외핵만이겠고 모든 물리량은 내핵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커집니다. 크고 높고 뜨겁고 꽉꽉 이렇게 밀도가 커져 있고 이런 상태고 가장 많은 양, 질량이나 부피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멘틀이고요. 그죠? 넘어가서 자, 14페이지에 그 물리량의 그래프를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건 밀도 그래프였죠. 이렇게 멘틀,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 그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꽉꽉 눌려있는 물리량이 가장 큰 자리이긴 하겠지만은 층별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구나. 그 다음 하나 더 볼 게 온도 그래프였는데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꾹꾹 뜨겁게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라고 했지만 온도가 올라가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온도 그래프는 온도는 올라가는데 온도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는 상태로 그런 물리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왼쪽에 그림 1-24 있죠? 1-24랑 208페이지 그림 같이 봐주셔야 하는 거였었습니다. 208페이지 교재로 넘어가면요. 판구조론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 208페이지였는데 그 3-38의 오른쪽 그림이요. 여기는 이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 관련해서 시험에도 한 두어 번 나왔었죠. 이게 요 앞부분이 살짝 헷갈리는 것 같기 때문에 잘 내는 것 같아요. 자, 지각은 원래 뭐 얕으면 뭐 한 5도 있지만 한 10에서 한 30에서 50 정도 뭐 이건 알 필요 없고요. 실제로 모호면 모르비 지진 불연속 면부터 멘틀이죠. 멘틀이고 구텐베르그 면까지 다음 외핵 내핵이 있는데 기본적인 구별은 이건데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얘기할 때 이 판때기 딱딱한 암석권은 위에서부터 멘틀의 최상부가 포함되는 암석권짜리 그 100km 깊이까지가 판이었죠.
그죠? 다음 그 딱딱한 판때기를, 그러니까 지각만 포함한 게 아니라 지각과 멘틀 제일 꼭대기가 판에는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래 걔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아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말캉한 고체, 두부나 젤리 같은 그런 고체 상태로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위에 판이 이동할 수 있는 거고 대략 100에서 400 정도까지다 라고 보고, 그러나 땅 속으로 들어가면 꽉꽉 눌린 상태에서 더 다져진 고밀도층이 되면서 여기 저 연약권 자리에서는, 말캉한 연약권 자리에서는 지진파 속도도 좀 느려지는데 그 매질이 다시 다져지면서 지진파 속도가 전위적으로 다시 빨라지는 고밀도층을 전이대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100, 400, 700 정도로 알면 되는 거였었고, 네, 사실 이거 깊이 숫자를 내기보다는 그 아래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멘틀의 최상부가 판에 포함되고, 그죠? 즉 판에는 지각만이 아니라 멘틀도 약간 들어간다는 거, 그죠? 여기 그거 내용도 관련해서 시험에 종종 나왔었어요. 그죠? 다시 앞으로 오셔서요. 그렇게 여기 전이대까지 포함해서 상부 멘틀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하부 멘틀이고요. 됐습니다. 다음 다시 앞으로 오셔서 14페이지예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5페이지. 그럼 이제 바닷물이, 자, 강물에서 흘러들어서 바닷물로 갈 텐데,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가운데 육수하고 해수 성분이 약간 달랐었죠. 네, 바다로 가면은, 화산화성 같은 게 또 있다 보니까 그 화산활동에 의한 어떤 성분들 중에서 염화이온 같은 것들이 바닷물로 많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CL-가 바다에 많다. NaCl에 CL이요. 그 밖에는 또 CaCO3, 육수에 많았던 칼슘이나 또 탄산수소 이온 같은 게 바다에 갔을 때 침전해서 가라앉아서 석회암 형태로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탄산수소 이런 식의 성분들은 많이 없어지더라라는 거였고, 다음에 굵은 3번.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제일 땅 뒤지면 제일 많은 원소는 산소예요. 산소규소. 그게 합해져 있는, 둘 다 들어있는 귀산형 광물이 제일 많았었고, 제일 아래로 내려오면 지구 내부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구 내부는 우리 지각까지만 말하면은 오씨알페 카나크말 순서였었죠. 오씨알페. 그러나 멘틀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멘틀의 양 그대로 오씨마페 순서가 되는 거였는데, 지구 전체로 따지면 원래도 철이 많았는데 핵은 완전히 철 성분이니까 그럼 철, 오, 씨, 마 순서가 되는 거라서 지각에 가장 많은 것과 지구에 가장 많은 건 다르다. 그죠? 지각인지 산소, 지구인지 철. 그리고 이건 지구형 행성만이 아니라 저 목성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은 주성분이 수소헬륨이었어요. 수소헬륨. 근데 거기에 목성 같은 게 철이 제일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고, 그죠? 철 얘기 나오거나 산소 얘기 나오거나 이러면은 요거는 지구형 행성에서의 얘기다.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서 16페이지 봐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구의 기본적인 모양, 물리량 같은 거, 모양, 크기, 질량, 밀도 이런 거 잠깐 보고, 그 다음 해수, 대기, 그 땅속 구조 잠깐 봤다면, 이제는 지구의 힘에 관련해서는 중력장 관련해서 17페이지, 뭐 중력 보정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내용 잠깐만 좀 짚어보면요. 여기는 시험에는 실제로 자주 나온 건 아니었지만, 나오면 좀 용어가 어려우니까, 나올 수 있는 그 이론만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거 기준으로 원래 동네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치면, 그럼 그냥 기본적인 평균 해수면으로서의 지오이드 같은 해발 고도의 평균 해수면이고요. 기준면이에요. 여기에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중력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땅 파서 돈 벌려고. 돈 드는 데를 팔려고. 그러려면 그냥 껍데기 파서 보면 되는 게 아닌 게, 기본적으로 지구 중심에 대해서 A는 B보다 손해보고 있잖아요. 더 멀리 있으니까 중력이 작게 측정되겠죠. 그런데 그냥 작게 나온 거 보고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기본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 거는 기준면,
위에 있는 물질에 의한 영향은 다 보정을 해서 삭제를 시켜버리고 남은 값, 결국 지구 이 기준면의 안쪽에 있는 값만 그러면 반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쪽에 있는 값이 반영된 숫자를 보고 여기 뭐가 있구나 라고 파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 보정을 해야 될 거예요. 보정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었죠? 아부지 말고 고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고도보정, 부계보정, 지형보정의 뜻과 물리량을 아는 게 중요했었고, 자, 그때 먼저 그러면 고도보정은 뭐 하는 거냐? 실제로 A가 A-보다 멀리 있으니 요 높이 H만큼 몇 미터 내려가면 얼마 기준면으로 가져오면 중력값을 더 얼마를 플러스 얼마로 해줘야 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얘는 뭐만 알면 된다? 높이만 알면 된다. 그죠? 여기서는 값을 이제 플러스 얼마라고 해줬겠죠. 숫자를 제가 수업 시간에 대입했었는데 원래 여기 측정한 값이 뭐 예를 들어 뭐 7이었어요. 여기로 가져오니까 10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10이 나오는 게 아닌 게 원래 그러면 여기 들어왔는데 A-와 B를 그럼 고도보정만 하면 똑같은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A-는 실제로 지금 어떤 동네냐면 위에 기준면에 대해서 뭔가 덩어리가 들어있는 동네죠. 단순히 고도보정만 하면 A-와 B가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현재 지금 A- 지점에 지구 중심에 의한 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 덩어리는 A-보다 위쪽에 있죠. 그러니 이 덩어리가 A-점을 위로 당기는 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얘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중심에 인력이 10이 있다 한들 얘는 실제로 뭔가 이만큼 당기는 게 있을 거라 원래는 8이 나와야 정상이라 이거죠. 근데 7을 10으로 고도보정만 해가지고는 요 물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값을 크게 해줬다는 얘기는 어느 땅덩어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들어간 점 위에 뭔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 위에 있는 그 물질이 이 점을 그럼 골방향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당기고 있어요라는 걸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물질이 H만한 높이에 이 안에 물질이 어떠냐, 밀도가 어떠냐에 따라 당겨가는 힘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여기 이 부계보정은 한 지점에서의 얘기인데 고도보정을 크게 해줬으면 플러스면 부계보정은 빼줘야 되죠. 중력값을 방해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빼줘야 하고 얼마나 빼줄지는 얼마나 두께에 어떤 물질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 H와 롤을 다 알아야 한다, 밀도를.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로 그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다음 지형보정은 이제 여기서도 원래 해줘야 되지만 B 같은 다른 동네에서 한번 봐보자면 B는 뭐 고도보정, 부계보정 할 게 없어. 그런데 실제로 얘가 딱 10이 나오느냐 그러면 지구 중력에 의한 값이 그렇지가 않더라. 9.7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 0.3 어디 갔느냐. 이렇게 다 평지라면 모를까 관측 지점에서 반경 100km 범위 안에서 기준면 위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동네는 이 지점에 대해서 약간의 인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내가 만약에 추를 이렇게 늘어뜨려 놨다고 하면은 요 덩어리가 이 점에 대한 인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약간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뺏긴 거.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형보정은 항상 플러스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형보정도 주변 놈이 인력값을 약간 뺏어간 거. 그게 얼마나 높이에 어떤 물질이 안에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땡겨가는 양이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H와 롤을 다 알아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 이런 데서는 안 하냐? 그럼 이런 데서도 해요. 이런 동네는 사실 여기 잘 안 나오니까 특별히 설명 안 드렸지만 여기 C에서도 똑같이 추를 떨어뜨려 놓았다고 하면 여기 중간에 고도보정 얘는 여기서 중심에서 먼 방향으로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고도보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물체가 채워져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부계부정은 그러니까 얘를 고도를 마이너스로 해주면 부계부정은 원래 중력과 요 안에 있는 것들의 그 인력이 더해지는 값을 해주기 때문에 반대로 또 플러스를 해주거든요. 부계부정은. 근데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했는데 지형부정은 왜 맨날 플러스냐 하면 이 지점에 다 이제 메꿔갖고 다 기준으로 맞춰줬다 하더라도 똑같이 추가 있으면
이런 동네에 똑같이 땡겨가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만이 아니라 얘도 영향을 일정 범위에서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 그 땡겨가는 걸 항상 보충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늘 지형부정은 플러스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도 그때 한 번 나왔던 게 이렇게 밀도를 알 필요가 없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죠? 알 필요가 있긴 하겠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지 우리가 수식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죠? 됐고 이렇게 보정을 했어요. 보정은 왜 했다고 했었죠? 기준면 위에 있는 물질의 영향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다 제거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 안에 있는 물질에 의한 영향만 남아있을 텐데 그럴 때 중력 이상이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고도 이상과 부계 이상이 있는데 고도 이상은 고도 보정 요거 하나만 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력 이상이다라고 나오면 그냥 부계 이상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거의 고도 보정, 고도 이상은 고도 이상이라고 말을 줘요. 제대로 한 부계 이상을 보자면 얘는 관측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고, 마이너스 플러스 부, 플러스 지 한 다음에 표준값으로 빼도 뭔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단 말이죠. 즉 이렇게 값이 여기가 A 다시 B, 얘가 C 다시라면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로 값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땅속 안에 있는 물질의 영향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 땅속 안에 표준값으로 계산된 그 위도에 따른 계산값보다 덜 혹은 더한 게 묻혀있다라는 건 거죠. 이걸 보고 뭔가를 여기 봐야겠어 라고 파야 돈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부계 이상 값이 마이너스거나 플러스, 만약에 여기가 대륙이고 해양이다라고 치면은 어디가 더 플러스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해양이. 왜냐하면 이 안에는 분명히 이제 이건 지워버리면은 안에는 모호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멘틀이고요. 여기가 지각,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인데 멘틀은 아까 밀도가 얼마? 3.3. 더 기준면 기준으로 모든 걸 맞춰놨다 하더라도 더 밀도가 큰 멘틀이 더 높게 솟아있는 게 해양 쪽이니까 땅속 안에 밀도가 묵직한 게 있으면 더 세게 당길 거 아니에요. 기준면에 대하여. 그죠? 그러니 땅속의 영향이 드러난 결과 해양 쪽이 더 큰 값으로 나올 것이요. 그죠? 그리고 혹은 같은 지각, 대륙 지각에서라도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인 곳이 있으면 플러스인 곳을 파야 내가 뭘 원하는 걸. 여기서 아니면 뭐 원유 같은 걸 파고 싶으면 여기를 뭐 한다든지, 뭐 금괴를 판다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고부지를 통해 지표 어떤 영향을 다 제거해주고 각각의 물리량이 어떤지 의미가 어떤지 아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중력 이상을 봤을 때 특히 완결판인 부계 이상을 봤을 때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딘지 대륙인지 해양인지 아니면 어떤 게 묻혀 있을지 이런 걸 판단하면 되겠다. 이게 중력 이상의 내용이었었고요. 넘어가서 자기로 가면요. 자기장으로 가면 지구의 힘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력장, 자기장 딱 두 가지만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장에서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지구의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구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세기로 영향을 미치나를 알고 싶은 건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진짜 북쪽이라는 건 자전 축자리를 말하죠. 물론 꼬챙이가 꽂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나침반 바늘을 가지고 난 북극에 갈 거야 라고 가면 이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게 되죠. 어디? 자북에 가게 되죠. 그죠? 자북과 진북이 실제로는 한 11.5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11월 5일이 제 생일이에요. 11.5도 네, 지구과학을 한 운명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진짜가 있는데 우리는 가짜로 가게 생겼죠 지금. 진짜에 대한 가짜를 뭐라 그래요? 편각이라고 해요. 뭐? 진짜에 대한 가짜 편각. 그죠? 편각은 알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얼마나 세게로 영향을 미치냐 이 두 개를 동시에 알고 싶은데 방향은 일단 진짜에 대한 가짜. 그런데 그 편각이 있는가 하면 여기 편각은요 보시면 옛날 시험에도 나왔지만 더 고위도로 갈수록 더 고위도 가장 고위도는 위도 90도 그죠? 여기
북극성 따라간다고 보셔도 되고, 가장 고위도로 갈수록 편각의 값은 점점 커진다. 맞는 말이죠. 왜? 여기 있는 A보다 이렇게 간 B가 더 각도가 크겠죠.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가 자북이고 진북이에요. 이렇게 A, B로 가면 일반적으로는 각도가 더 커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C에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에 대한 게 짝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각도가 되게 찌끔일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예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고위도로 가면 무조건 편각이 커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전제가 일반적으로 커진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혹은 동일 경도를 따라 혹은 진북을 따라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갔다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것만 얘기를 한 거니까. 그죠? 네, 그럴 때는 일반 위로 갈수록 편각이 커진다 하면 맞는 말이겠죠. 그죠? 무조건 커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편각은 그런데 이제 복각. 끝.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으로 가보세요. 얘는 나진만 바늘 지면에 대한 기울어짐을 말하는 거였죠. 여기가 자북이래. 여기 자기 적도고요. 여기가 자북이에요. 자북, 자남 있으면 나진만 바늘이 그냥 방향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면에 대한 기울어짐도 있었더라. 지면과 나란한 달이 0도겠죠? 수직으로 빨딱 여기가 진짜 북쪽이에요 라고 자북을 딱 내리 꽂아요. 거기 가지고 가면 나지만 바늘을. 그 자리는 자북으로서의 90도예요. 그죠? 그렇다면 편각, 복각 그러면은 진짜 그 방향이 나오겠구나. 그죠? 편각, 복각으로 방향을 구하는데 여기서 복각은 일반적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그때도 이것도 시험 나왔었죠? 그러면 복각의 가장 큰 자리는 어디예요? 자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쪽으로 고위도로 갈수록은 진북을 말하는 것이나 진북과 자북은 사실 차이가 한 10여 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결국 자북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진북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니까 거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각도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고 말할 수 있겠네. 라는 게 답이었었고요. 그죠? 또 다시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으로 오셔서 그러면 진북, 자북 요 차이는 편각이었고 아래 내리 꽂은 각도를 복각이라 했어요. 편각, 복각하면 각도는 나오는데 나는 진짜 이 전자기력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빨간색 화살표. 그러려면 이런 직사각형으로 빼서 오른쪽 가운데 그림으로 보시면은 그러면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을 한다면 만약에 수평자기력이라면은 전자기력의 코사인 복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연직자기력이라면 사인 복각하면 되겠고 만약에 보기에서 이 식을 묻는다면 이걸 생각해 주셔야겠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빨리빨리 판단하기로 했었죠. 수식은 계산 문제나 식을 묻지 않고 저는 잊어버리고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풀어내죠. 지구과학. 그죠? 그렇다면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방향과 크기를 알기 위해서 방향을 알려면 편각과 복각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크기는 전자기력의 크기는 수평 혹은 연직자기력 둘 중에 하나를 더 알면 복각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크기까지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형식은 일반적으로 자북으로 갈수록 자기 적도로 갈수록 진북으로 갈수록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이러지 마시고 빨리빨리 자, 이 그림으로 떠올리자 했었어요. 이 그림은 이렇게 되는 직관적인 그림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복각에다가 0도를 넣으면 결국은 여기는 전자기력 이퀄 수평자기력이고 90도를 넣으면 그러면 여기는 전자기력 이퀄 연직자기력 나오고 수가 빵, 연이 빵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빨리빨리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자 수평한 동네는 뭐밖에 없다? 수평하니까 수평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연직한 동네는 뭐밖에 없다? 연직밖에 없다. 이러면 그냥 바로 떠오르죠. 이 그림 어려운 그림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그냥 바로 대응시켜버리면 일반적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는데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즉 진북으로 갈수록이라고 물었으나 결국 자북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자북으로 가는 그 비슷한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뭐밖에 없어요? 연직밖에 없어요. 따라서 연직자기력도 일반적으로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글로 갈수록 반대로 수평자기력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위로 갈수록 연직이랑 같아. 여기서는 수평이랑 같아. 그러면 전자기력은 실제로는 그렇다면 그거랑 전혀 별개로 같은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가 이쪽이 훨씬 개수가 많죠. 이 자기력선의 수가. 그죠? 일반적으로 전자기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굳이 시험에 나왔던 걸 확장시켜서 일반적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이런 각각의 값을 갖는구나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 관련된 거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잠시 5, 6페이지 27번 보세요. 잠깐 뒤로 가서 5, 6페이지 단원 문제 5, 6페이지 27번 수업 시간에도 언뜻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지구 자기장에 관한 설명들 중에서 얘는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던 요 그림을 빨리빨리 떠올리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겠죠. 보기 1번을 보시면 북자극과 남자극, 보기 2번. 자극에서 수평 분량은 0이죠. 자극에서는 연직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수평한 거 없고 보강 90도 맞고 바로바로 판단되죠. 보기 1번으로 올라가면 북자극과 남자극의 중간 지점에서 자, 이거는 북자극은 자북이고요. 남자극은 자남이에요. 얘들의 중간 지점은 자기 적도를 말하죠. 자기 적도. 항상 자기장 얘기할 때는 지구 껍데기에서 얘기하는 거지 땅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껍데기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간 지점에서 복각이 편각이 0이냐 편각이 0이냐. 편각은 뭐였어요? 진짜에 대한 가짜. 그죠? 그럼 얘는 지금 가짜죠. 진짜는 어딘가 있겠죠. 진짜가 여기든 여기는 이따 쳐볼게요. 진북이에요. 그러면 항상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껍데기에서 보랬죠? 여기서 잰다면 껍데기 따라 이렇게 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에 대한 각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잰다 그러면 그 자기 적도 상에서 봤을 때 편각이 0이니 아닌데요. 이렇게 각도를 지금 각도가 나오는데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북자극과 남자극의 중간 지점 자기 적도에서 편각이 0인 곳이 있다. 몇 곳 있다? 2곳이 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바로 여기랑 여기다. 뭔 소리냐? 북자극과 남자극의 중간 지점 자기 적도에서 자 각도를 재자면 진북 자북 여기 있는데 진짜에 대한 가짜 각도 재면 0도 나오죠. 혹은 나침반 바늘이 있어. 가리켜. 자북이기도 하고 진북이기도 하죠. 나는 쭉 떨어지는 걸 알 길이 없어. 그죠? 같은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재봐도 여기서 재봐도 거기네 같은 라인에 놓이잖아요. 그죠? 각도 재면 0도 나와. 그죠? 북자극과 남자극의 중간 지점에서 편각이 0인 곳이 있네. 2곳이. 그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다음에 책은 다시 21페이지로 넘겨놓으시고 오늘 한 장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 봐보세요. 여기에 제가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다 썰어서 보기 다 넣어놨어요.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여기에 문제를 잠깐 보고 계신 동안에 제가 얼른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진북이겠고 그리고 O, P, Q가 있고 자기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동일 경도상의 O, P, Q가 있는데 세 지점은요. Q가 적도보다는 위에 있고 O가 진북보다는 아래에 있죠. 그죠? 그리고 Q는 자기 적도 상에 있대요. 자기 적도 상에 있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자북은 얘에 대해서 90도니까 진북보다는 뒤에 있겠죠. 자북은. 그죠? 얘에 대해서 빨간색에 대해서 90도니까.
그럼 자북은 여긴가 어딘가에 있겠다. 그죠? 보기 1번. OPQ에서 편각이 같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냐? 편각은 뭔데요? 진짜에 대한 가짜. 그러면 진짜는 여기 있어요, 지금. 가짜가. 여기 어딘가 있을 수 있는 가짜가, 자북이 마침내 동일 경도상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진짜에 대한 가짜, 진짜에 대한 가짜, 다 각도가 0도로 같게 나오겠죠. 있을 수 있네. 그죠? 동일 경도상에 있다면 0도로서 같다, 편각이. 1번 맞고. 2번. OPQ에서 복각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 복각이 같아지는 경우. 복각은 아까 요 그림 떠올리시면 나침반 바늘에 기울어진 정도죠. 그러면 자기 적도상에서 Q는 0도일 거예요. 복각은. 자기 적도상에서 복각은 0도일 거예요. 자기 적도상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나침반 바늘은 이렇게 서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복각이 90도가 되는 자북은 저 뒤에 있죠. 그러니 나침반 바늘이 지면과 나란히 점점 각도가 커지기만 하겠죠. 그죠? 지면에 더 기울어진 정도가 커지기만 하겠죠. 여기까지 가야 뭐 90도 나오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 3번. Q에서 편각이 0이 아니었어요. Q에서 편각이 0이 아니란 얘기는 얘가 0이 아니려면 자북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란 얘기죠. 뭐 여기나 이렇다는 얘기지. 여기나 여기란 얘기지. 그렇다면 자북 자리가 이 자리 동일 경도상에 있지 않으면 P도 O도 0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만약에 뭐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각도가 이렇게, 편각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편각이 제일 크겠어요? O가 제일 크겠죠. 아까 이거. 일반적으로는 고위도로 갈수록 편각이 커져.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됐고. 다음에, 어디 갔나? 3번인가요? 3번 했고요. 이게 예전에 35회 기출문제 변형한 거고요. 4번은 북자극과 남자극의 중간에서 Q와 동일한 편각을 갖는 곳이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방금 전에 풀었던 기출문제 변형한 건데 북자극과 남자극의 중간 지점은 자기 적도를 말하죠. 이 자기 적도에서 Q와 동일한 편각을 갖는 곳이 요 반대편 180도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만약에 그럼 자북이 여기 있었다. 이번에는 보기마다 독립적인 거니까요. 자북이라 하면 이 자리가 지금 진북과 자북을 따라 이 자리 지금 편각이 0이에요. 그죠? 여기서 다시 이 반대편 가게 거기도 0 나오겠죠. 그죠? 아까 여기서 풀었던 문제랑 같은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다 했으니까 답이겠고요. 틀렸죠? 5번. Q에서 O로 올라갈수록 Q에서 O로 올라갈수록 연직자 기력은 어때요? 커지죠. 판단 빨리빨리 되시죠? 그 다음 점자기력도 아까 커졌었죠. 그리고 수평적 기력은 작아지죠? 바로바로 판단되네. 그죠? 연습해보신 보람이 있는 거겠고요. 이제 책으로 다시 오세요. 다 됐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지구 자기장이 사실은 근데 좀 변해요. 변화하는 원인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늘 시험에 단골손님은 22페이지에 있는 영년 변화였었죠. 22페이지 영년 변화는 여기 괄호 3번에 영년 변화는 태양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외핵의 대류의 원인, 지구 내부의 원인이 있는 거였습니다. 넘어가서 24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천구 부분 앞쪽이 간단하게 이론만 좀 배운 다음에 문제 찔끔 풀고 이제 쉬거나 하실 텐데 천구는 자 어차피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요. 중요한 건 천구 문제가 혹시 나왔을 경우에 당황할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그대로 보시는데 우리는 항상 제가 기준 그림이라고 표현했던 이 천구 그림에다 갖다 그리는 생각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림을 줬는데 만약 그리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당황하지 말자예요. 자, 제일 기본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을 제일 많이 그렸죠. 자, 지구가 이렇게 지금 똑바로 서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렇게 중위도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자, 그럴 때 중위도에서 내가 중간에 서 있고 적도와 나란하게 하루에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니까 그렇다면 얘가 사실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만 반대로 우리가 자전하는 거 못 느끼니까
이렇게 있으면 얘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천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천체가 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지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떴다가 지는 걸로 보여요. 지구가 적도와 나란하게 도니까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떴다 지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위를 정할 때 나를 기준으로 지금 북쪽이 이쪽이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제 뭐 진북, 자북 이런 거 그냥 생각하시고 북쪽이 적이니까 그 기울어져 있는 북쪽의 지면상의 점을 북점이라고 했었어요. 방향이 정해지면 그러면 동서남북은 다 세팅이 될 거고 북점이 정해졌으니까 동서남북 이럴 때 각각의 하늘에서의 천체 일주운동 모습을 관찰해서 그려라 라 하면 동쪽은 항상 우리 지구 안에 들어와서 봤어야 됐죠? 안에 들어왔어요. 동쪽을 봤더니 뿅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죠? 서쪽이 여기서 문제가 되죠? 안에 들어가서 이 앞쪽을 바라다 보시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이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남쪽을 보면 이렇게 떴다시는 그림이네요. 남쪽은 이렇게. 자, 북쪽은 아까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라고 했었으니까. 우리나라 위도 36.5도, 37.5도 정도만큼 높이의 우리나라 위도만큼의 북극성이 떠 있을 것이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별들이 이렇게 떴다가 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갔다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일주운동 모습을 보여주겠네요. 관찰을 하면. 맞죠? 그런데 당황스럽게 문제가 이런 그림으로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한 번도 안 그려봤어. 그런데 다 똑같다. 그리는 사람 마음 네가 그리든 말든 난 똑같이 풀겠다. 그렇다면 나를 기준으로 북쪽이 일로 돼 있으니까 그쪽이 북점이죠. 맞죠? 북쪽의 지면상의 점이에요. 그럼 북이면 여기가 동이죠. 여기가 서죠. 여기가 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적도를 확장시킨 게 천구의 적도였었잖아요. 이렇게. 지구는 불변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해요. 내가 하루에 한 바퀴 반시계를 자전을 하니까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전체들이. 이렇게. 내가 도니까 그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천체들이 이번엔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지는 걸로 보이겠구만. 그죠?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지는 걸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지는 걸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져가는 걸로 보이겠죠, 이렇게. 맞죠? 그런 다음에 각 하늘을 보려잖아. 그럼 동쪽 하늘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요. 자, 이거였고 여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네. 그죠? 서쪽 봐봐요, 서쪽. 서쪽 보면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이 모습 있죠? 이렇게 돼, 이렇게. 남쪽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잖아. 북쪽을 보면은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파이만큼이겠고 오른쪽 위로 올라갔다가 왼쪽 아래로 내려가죠. 똑같네? 당연히 똑같지. 그죠?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든 다 똑같이 보여요. 당연한 거다. 혹시 이렇게 나오면 이러지 마시라고 연습해 본 거예요. 그죠? 다 똑같다. 예?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그렸던 기준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방향이 북쪽이야 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동서남북 방위가 정해지고 자전의 방향을 알아야 천체 일주운동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그린 다음에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고 26페이지로 와서 적도좌표계에서 핵심은 춘부점을 기준으로 제일 첫 줄에 춘부점을 기준으로 적경, 적위를 표시할 줄 아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 이따 나오겠지만 제일 아래쪽에 표, 적도좌표의 예로서 추나 추동점의 적경, 적위는 주어지지 않죠.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에다가 90도 간격으로 즉 6시간마다 해서 6, 6이 12, 18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겠고 문제 풀 때 흔하게 나오고 이따 연습해 볼 겁니다. 다음 27페이지로 와서 주국성, 출물성, 전물성 범위 정도는 적위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 범위는 각자 보시고 아까 이 그림은 봤었고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체크했던 거는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랑 같은 이것도 당연히 잘 나오지만 이것도 우리가 늘상 그리는 요 천구의 적도와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 사이의 각도는 뭐라고요? 90-파이예요. 예, 90-파이. 즉 별의 일주운동 궤도와 천구의 적도는 늘 나란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의 일주운동 궤도와 지평선,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 사이의 각도인 것이죠. 그죠? 그게 90-파이다 라는 거였고, 넘어가서 28페이지, 29페이지 얘기 다 한 거고요. 29페이지로 와서 잠시 문제 3개 풀어볼게요. 58페이지 봐보세요. 58페이지. 잠깐 뒤로 가서 58페이지. 58페이지. 자, 36도인 동네에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천구 문자를 하나씩 다 짚어볼 거예요. 각 유형이 될 만한 문제는 다 넣어놨는데, 북위 36도인 지방에서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난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천구 그림을 그려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뭐 북위 36도인 지방이라고 너무 그림이 별로네요. 이렇게 있으면 36도인 지방이라고 했으니까 중위도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이렇게 천구의 적도를 표시를 했는데, 천구의 북극을 표시를 했는데, 이때 그럼 요각도는 얼마겠어요? 방금 배웠으니까 36도니까 54도. 90-파이. 이거 한번 쓸 때가 있을지 아닐지 몰라요. 여기 이제 천장이 이렇게 있겠고요. 이럴 때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이미 알죠? 북극성의 고도는 그림에다 굳이 표시해보자면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인 36도예요. 그죠? 두 번째, 저기가 15도인 별의 남중고도. 자, 남중고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식을 떠올리자 했었어요. 남중고도는 90- 위도 플러스 적위 이렇게 표시했었죠. 90-파이 플러스 적위를 얘기했었는데 90-위도에다가 적위를 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동네가 위도가 나와 있으니까 적위 15도인 별 넣으면 계산하면 나오겠죠. 근데 해도 되고, 그림 그린 김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자, 여기 적위가 15도인 별이 랬어요. 적위가 15도라는 건 천구의 적도보다 더 올라가서 가장 적위가 큰 별은 위도 90, 적위 90도죠. 북극성 자리. 여기는 마이너스 90도 적위가. 그럼 적위 15도인 별은 아마 여기서 이 정도 각도 올라간 이 정도일 거예요. 15도. 그죠? 여기 어떤 별이에요? 이 별에 남중고도라고 했으니까 남쪽 하늘의 좌우 선상이 여기 딱 놓여 있으면 되네요. 그때 적위가 15도인 별의 남중고도는 결국 요각도잖아요. 요각도. 맞죠? 근데 그게 바로 이게 뭔데요? 90-파이잖아요. 90-파이에다가 15도 더하면, 적위 더하면. 그럼 나오네요, 답. 그죠? 계산으로 푸시든 그림으로도 풀 수 있네요. 그죠? 3번 천정에 있는 별의 적위. 자, 별의 천정은 여기, 천정에 있는 별, 천정에 있는 별의 적위란 천구의 적도에 대한 각도 요각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6도 나오겠죠. 그죠? 다음 4번. 북극에서 36도 떨어진 별의 적위. 북극에서 36도, 북극은 천구의 북극 말하는 거겠고요. 북극에서 36도 떨어진 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각도로든 이 별이 결국 돌아와서 일주운동하면 이 별이 될 거고요. 그죠? 이 별의 적위라 함은, 자, 적위는 천구의 적도면에 대한 각도니까 요각도를 재시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게 좀 더 간단하니까 그럼 이건 얼마예요? 54도라고 나오겠네요. 북극에서 36도 떨어진 별, 얘든 간에 그 별의 적위. 천구 적도에 대한 각도,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이 바로 그 아래 32번 문제인 거죠. 32번 보시면
똑같이 고도가 36도. 북극성의 고도가 36도라는 건 그 지역의 위도가 36도라는 얘기, 요 그림이고, 그때 여기를 막 지나가는 A별이 있어. 이 별의 저기는 요거지 뭐야, 54도. 요, 그죠? 청구적도에 대한 각도, 요거 말하는 거겠죠.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기 5번. 별의 일주운동 궤도와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 별의 일주운동 궤도는 이거죠, 결국. 모든 별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돌아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요 각도, 요거랑 천구의 적도 요거랑 지평사의 각도 90만 파이는 54도. 그죠? 그렇게 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33번. 너무 잘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33번. 33번은 잠시 그림을 제가 얼른 그려볼게요. 여기에 얘를 제가 책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으로 여기에 B T A E 이쪽에 C 이렇게 있다면 봐보세요. 갑자기 이게 웬 그림이냐. 아이고, 너무 좀 치우쳤네요. 이렇게 있다면은 이 그림을 보고 완벽하게 푸시려고 하면 이런 그림으로 대신 그려주셨다면 아주 잘 푸신 거예요. 천구적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갑자기 지구 천구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자, 동서남북이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동쪽 지평선 부근의 별들을 나타낸 거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짐천구 그림에서 여기 동쪽 지평선 쪽에 저 구의 저쪽 편, 저 뒷면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천구에다 저 뒤쪽에다 지금 찍어놓은 거예요, 별을. 맞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다는 것만 알고 기억을 볼게요. B하고 D하고 저기를 보래요. B와 D의 저기. 그럼 B와 D의 저기를 보면 이 별들 여기 칠판 봐보세요. A, B, C, D 중에 저기가 가장 큰 별은 누구냐? 실제로 저기가 가장 큰 별은 천구의 적도에 대하여 90도의 저기를 갖는 북극성이 가장 저기가 큰 별이죠. 거기서 떨어져 있을수록 마이너스 90으로 갈수록 저기는 작아져요. 그러니 그쪽에 가까울수록 저기가 큰 별 아니에요. 그죠? 저기 순서로 얘기하면 B, A, 저기 E는 0이고 E, D, C죠. 쭉 이렇게 가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 금방 보일 거고. 니은 A하고 D하고 남중고도요. A하고 D하고 남중고도요. 역시 아까 A씨는 90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저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위도는 다 같은 동네니까 위도 30도 같은 동네니까 저기가 큰 놈이 H가 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림을 그린 김에 그럼 어디가 남중고도가 높을 것이냐. 자, 남중고도. 지금 이들이 남중하고 있나요? 아니죠. 남중은 남쪽 하늘의 중앙에 와야 남중이잖아요. 그럼 남중을 시켜보면은 A하고 D, AD 맞나요? A하고 D, AD. 요거하고 요거 맞으면, 자, A를 남중시켜보면, A는 천구의 적도와 얘가 이렇게 자전히 적도와 나란하게 돌면 별들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돌죠. 그럼 A를 일주운동을 시키면 여기서 A-로 남중을 하고 이렇게 돌아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남중할 때는 A는 여기고 그때 남중 고도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D는 여기 있죠, 여기. 천구적도보다 아래에 있죠. 얘 일주운동 시키면은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 여기가 D-. 얘 일주운동 했을 때 남중고도는 요거잖아요. 누가 더 커요? A-가. 그죠? 그림으로 그려봐도 A-가 D-보다 더 남중고도가 더 크네요. 계산해봐도 당연히 나오겠고요. A가 더 저기가 크니까. 그죠? 디귿. A씨가 누가 지평선 위로 먼저 떠오르냐? A하고 C하고. 자, 이거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해드리는데, 자, B, D, A, E,
C였어요. 이걸 제가 손가락 인형으로, 자, 제 손가락 끝에 별 인형들이 붙어 있어요. B, D, A, E, C가 붙었네요. 자, 실제로 이 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자전에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봐보세요. 제일 먼저 지평선 위로 떠오른 놈이 누구였겠어요? C. 누가 제일 먼저 남중했겠어요? C. 누가 제일 먼저 제일 지겠어요? C. 아시겠죠? 얘들은 가만히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니까 누가 제일 먼저 떴겠어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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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죠? 내가 도는 거잖아요. 그럼 뭐랬죠? 누가 먼저 떴니? 당연히 C죠. 그 다음에 A이고 그 다음에 B, D겠죠. 항상 제가 참고 그림 그린 다음에 동쪽 지평선 근처에 있는 놈들이 지금 뜬 지 얼마 안 된 놈들이라 했었죠. 거기서 많이 와서 남쪽 혹은 서쪽으로 갈수록 곧 저 들어갈 놈들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을. 누가 오래 떠있니? BC. BC 누가 오래 떠있니를 비교해보자면 B하고 C. 자, 여기서요. B하고 C가 이제 어떻게 비교하는 문은 이것도 질문이 많았어요. B는 굳이 일주운동 그림을 그려보면 이 노란색과 나란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 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떠서 이렇게 질 거예요. 그 다음 D를 D가 어디 갔나요? D 여기 D 맞죠? 네, B하고 C구나. C죠. C를 비교하면 이번에 C는 하얀색으로 할게요. 요 C는 역시 이번에는 아이고 그림이 자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질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질 텐데 어이구야 요 라인하고 요 빨간 라인하고를 누가 오래 떠 있겠냐를 비교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여쭤볼까요? 북극성 옆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놈이 있어요. X가 돌고 있어요. X별이. 그때 이 실선의 길이를 묻는 게 아니죠. 실제 길이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는 시간, 각도를 여쭙는 거잖아요. 얘는 해만 안 뜨면 하루 종일 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보일 거고요. 그죠? 그럼 가장 오래 떠 있는 놈이 이놈이지. 근데 빨강하고 하양하고 길이를 비교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다면 헷갈리시면 정확하게 위에 절반, 아래 절반 길이가 똑같은 자리가 바로 이 1900도 자리죠. 요 절반하고 요 아래 절반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반으로 나눈 자리니까. 그죠? 그거보다 위에 떠 있으면 전부 다 지평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니까 떠 있는 시간이 길겠죠. 얘보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심지어 땅속으로 아예 들어가 있기도 하죠. 땅속으로. 그죠? 그런 것이니 떠 있는 시간이 긴 건 천구 적도보다 위쪽에 있을수록 떠 있는 시간이 긴 거죠. 그죠? 그러니 B쪽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기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풀려면 이 천구 그림 상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완벽히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그림을 주든 천구 그림에 접목시킬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자전 증거 29페이지로 돌아가서 자전 증거만 간단하게 읊고 나서 잠깐 쉴게요. 자, 자전 증거는 크게 세 가지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 인공위성 궤도 서편 이동 현상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혹시 저기 그냥 A4지 종이 하나 연습장 뜯어주실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네, 괜찮아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럴 때 자,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은 수업 시간에도 우리 항상 근데 자전 공전 특히 자전 얘기를 할 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지구가 자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해요. 그죠? 그런데 남반구에선 이렇게 자전을 또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북반구 위주로 배워요. 북반구 지구는 같은 덩어리가 이렇게 자전을 해요. 또 이렇게 자전을 해요. 그죠? 근데 북반구 위주로 배울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 게 되지만 그렇게 똑같이 돌았는데 남반구에서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남반구에서 이렇게 실제 어떻게 배우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자, 북반구에서 위주로 다 배운 다음에
남반구 거는 전부 다 적도 기준으로 갖다 찍으면 반시계가 시계가 되는 거니까 남반구 건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한다라고만 우리 항상 배웠었었고 북반구 위주로 기억을 해놓으시되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은 자전해진 거 세 가지, 공전해진 거 세 가지가 있을 때 식과 방향과 그래서 그 사실로 역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체크하기로 했었죠. 특히 이제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에서는 푸코가 비싼 진자를 가지고 세계를 떠돌 때 만약에 극지방이라면 일단 얘는 t는 사인 파이분의 24시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뭔 말이냐 진자가 우리 이제 극지방 위로 올라가 봐요. 극지방에 위에 올라가서 진자가 똑딱 똑딱 하는 걸 봐요. 똑딱 똑딱 해요. 근데 지구는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니까 똑딱 똑딱 할 때 위아래로 똑딱똑딱 거리는 이 진자가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네.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데 그 주기가 얼마니를 계산한 식이에요. 그죠? 결국 식은 알았고 방향은 북반구에서라면 진자의 진동면의 이동 방향은 시계 방향이죠. 그죠? 남반구에서라면 반시계 방향이요. 진동면의 회전은. 그리고 역으로 이 식을 통해 결과의 진자의 주기가 뭐 나왔다. 진자의 주기는 재면 되죠, 사실. 이걸 재면은 내가 관측한 지역의 위도 같은 걸 알 수 있겠네요, 뭐.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로 정확하게 식과 특히 여기 뭐 이게 0, 1, 30도일 여기 결과는 결국 셋 중에 하나죠. 0도일 때, 30도일 때, 90도일 때. 뭐 이게 맨날 나오는 거죠. 30도일 때는 그러면 여기는 48시간, 여기 90도 들어가면 24시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넘어가서 30페이지로 가면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인데 뭐 너무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지만 자, 전향력은 EMV 오메가 사인 파이였었죠. 여기서는 EMV 오메가 사인 파이에서 이거는 물체 요인, 지구 요인이라고 생각하시자. 그래서 자, 분명히 대포알을 던질 때 질량, 대포알이 날아가는 속도, 그리고 지구의 자전 각속도, 지구상의 위도. 자, 역으로 전향력을 알면 뭐 우리 2장에서 나왔었죠. 풍속, 바람이 불 때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나. 그때 물체 요인, 공기 입자의 질량, 공기 입자가 날아가는 풍속, 속도. 그렇다면 전향력 값이 클수록 풍속이 센 곳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죠. 그죠? 뭐 그런 거 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요 값만 알아놓으시는 걸로 하고 북반구에서는 물체 운동 방향에 대하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한 결과 물체는 바람은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오른쪽 직각으로 작용한다는 것만 북반구에서는. 다음 3번에 이어서 4번, 5번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제 3번이 있었고, 인공위성에도 서편이동 현상. 4번에다 적어 놓으실 거 아래는 상공에서, 이제 요거 조금만 더 하면 쉴 거예요. 상공에서 지면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동편이동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여기는 서편이라고 했었는데, 3번은. 다음 5번은 적도의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크다는 거. 이것도 자전해진 겁니다. 자, 3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볼게요. 3번은 쓰면서 보세요. 이건 배웠던 거니까. 인공위성이에요. 빨간색 인공위성. 지구 자전을 해요. 극궤도 위성이에요. 여기 손바닥, 손등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극궤도 위성이에요. 근데 인공위성은 고장난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자전한 결과 이제는 구멍 위에서 얘가 돌고 있게 되네요. 손바닥, 손등 위가 아니라. 그죠? 이렇게 돌았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자전하는 거 모르겠는데 어머, 얘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도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겠죠. 뒤로 물러나는 걸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구멍 위에서 도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반시계를 도니까 얘가 시계 방향으로 물러나는 걸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서편으로 간다라는 거는 인공위성이 간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는 상공에서 지면으로 낙하하는 물체 동편 이동은 뭔 말이냐. 여기 빌딩이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바위 덩어리를 놔뒀어.
그렇다면 우리 지구는 자전 덩어리니까 각속도는 같아요. 그런데 자전 산속도는 지면하고 요 빌딩 꼭대기하고 어디가 산속도가 더 돌아야 될 길이가 길어요? 꼭대기가. 그죠? 그렇다면 마치 일종의 관성처럼 그 꼭대기 지점에 있던 바위는 그 빠른 산속도를 갖고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이게 자전축이에요. 노란색이. 빨간색이 빌딩이야. 근데 여기 이제 이 바위가 있어요. 질 자전 방향은 정해져 있죠. 반시계로. 동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던 바위는 지면보다 더 빠른 산속도를 갖고 있었죠. 그러면 걔가 낙하를 시키면은 그 속도를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지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도 온 것보다 이 바위는 더 많이 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떨어뜨려 보면 그렇대요. 그래서 더 상공에서 지면으로 낙하하는 물체가 그 더 윗동네 산속도가 큰 동네의 산속도를 갖고 떨어지기 때문에 지면에 떨어지면 더 동쪽으로 더 많이 가 있더라. 자전하는 거 맞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3번은 아까 그 상대적인 속도를 말하는 거고 내가 일로 가니까 반대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4번은 실제 그 산속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이동해서 더 많이 진행해서 떨어진다. 5번은 지구 자전을 하니까 왜 아까 이렇게 납작한 타원지라고 했느냐? 자전해서 그렇다. 자전을 했기 때문에 옆으로 더 많이 벌어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한 얘기죠. 네, 그래서 자전 증거를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요까지만 해놓고 잠시 쉴까요? 전 사실 막 계속 이 시간에는 막 달리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잠시 쉰 이후에 어차피 아시지만 제가 쉬는 시간에 이 시간엔 그릴 게 더 많아요. 문제에 관련된 것도 다 그려놔야 되니까 그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이따가 아마 다 듣고 나시면 문제를 혹시 풀고 오신 분들이어도 아마 한 97%는 해결이 되실 거예요. 다 듣고 나면.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건 이제 아까 뭐 질문하시고 저는 오늘 집에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수업 듣는 중에 해결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쉬시고 31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이따가.